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만난 남편과 결혼 생활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대학교 때 남편은 참 순진하고 맑은 사람이었는데 이혼할 무렵엔 제가 알던 그 착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검은 속내로 가득한 추악한 인간이 있을 뿐이더군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살다 보니 세상에 찌들어 변해버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추악한 면모를 아는 순간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부터 이혼까지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함께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앞서 말했듯이 대학교 때부터 만난 사이였어요. 전 학교를 졸업하며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지만 그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기 일쑤였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전 그런 남편을 응원하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남편의 취업 뒷바라지를 한 지 2년 끝에 남편은 드디어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남편의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오랜 연애 끝에 한 결혼 생활. 3년. 딱 3년 행복했어요. 3년 차에 되던 해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첫 아기를 잃은 슬픔에 저는 몸도 몸이지만 마음마저 많이 망가져만 갔고 잠시 회사를 휴직하고 쉬어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다른 것도 아닌 유산으로 인해 쉬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시댁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요즘은 맞벌이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들 하던데 그렇게 쉬어도 되니? 저 이제 일주일 쉬었어요, 어머님. 그리고 쭉 쉴 거 아니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복직도 할 거고요. 저 하나 쉰다고 저희 집 망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건 그렇다마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복직해. 우리 아들이 힘들지 않니?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너는 이렇게 쉬면서 우리 아들 돈이나 펑펑 쓸 텐데 우리 아들만 밤낮 없이 고생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니? 원래 저의 도움으로 남편이 좋은 회사에 취업까지 하게 되었다며 저에게 잘 대해주던 시모였는데 제가 잠시 쉬게 되니 남편 돈으로 호의호식한다며 탐탁치 않아 하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표현하더군요. 남편이 취업을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했던 저에게 그런 말을 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엔 제가 한마디를 하면 10마디, 20마디로 돌아오는 시모의 잔소리에 대꾸할 여력이 없었기에 그냥 대충 상황을 얼버무리며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참아주니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느꼈는지 점점 말은 독해져만 갔고 결국 유산 이야기까지 입에 올리더라고요. 돈도 못 벌어오면서 유산까지 하고 우리 아들이 아주 상전을 모시고 사는구나. 너 유산 핑계로 내 아들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런 건 아니지? 시모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거침없이 넘고 있었고 결국 전 참지 않고 시모의 막말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돈을 못 벌어온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유산을 한 게 먼저예요. 그리고 유산한 것도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유산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불행이 닥친 일이었다고요. 누가 유산한 게 네 잘못이라고 했니? 왜 발끈하고 그러니? 너 그러다가 시어머니랑 맘먹겠다. 어머님이 말만 안 했다 뿐이지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양 말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놀면서 쓰는 돈 다 합쳐도 아범 취업 준비하던 기간에 저한테 준 돈 절반도 안 돼요. 절반이 뭔가요? 그 절반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런 제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니라 유산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집에서 좀 쉬는데 그게 그렇게 탐탁치 않으세요? 탐탁지 않기는. 난 그저 너희가 걱정되어서 그랬지.
너도 참 너다. 아직까지 네가 내 아들한테 해준 돈 계산이나 하고 있었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계산적인 애였구나. 제가 계산적인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꼴 보기 싫으시면 이런 상처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아니, 이런 말로 저한테 상처 주실 거면 앞으로 연락 자체를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하루라도 빨리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야 돈 벌러 회사에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이만 끊을게요. 시모의 노발대발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는 그 말도 안 되는 독설을 들을 필요도 듣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퇴근 후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그간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게 되었어요. 여보, 정말 어머님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유산까지 했다고 구박하시더라. 그것뿐인 줄 알아? 당신이 힘들게 벌어오는 돈 놀고 먹으면서 써댄다고 아주 불만도 많으셔. 그랬어? 우리 엄마가 정말 그랬단 말이야? 아, 내가 진짜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듣게 해서 미안.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과는 됐고 다신 어머님이 그런 말 나한테 하지 않게만 해줘. 당신이 잘 말 좀 해달란 말이야. 그래,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다신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할게. 남편이 사과도 했고 시모가 다신 그러지 못하도록 잘 말하겠다기에 이를 키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지 집으로 찾아오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막상 찾아와서는 무언가 시킨다거나 말을 심하게 한다거나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좋지 않았던 일도 있었던 터라 시모가 오는 자체가 불편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못 오게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적당히 시모와 시간을 보내고 돌려보내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그날은 잠시 외출했다가 퇴근하는 남편을 만나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죠. 집에 들어서니 시모 혼자 집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선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집처럼 밥도 잘 챙겨 먹었는지 설거지도 쌓여 있었고요. 주인 없는 안방에서 잠도 잤는지 이불도 헝클어져 있었죠. 처음 5초가량은 이게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 판단 자체가 서지 않더군요. 그것도 잠시 시모의 웃으면서 왔냐는 말에 정신이 차려지며 상황 파악이 되었고 곧바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는데 시모가 집에 떡하니 들어와 있다는 것은 분명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거란 확신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 눈빛을 읽은 남편은 손사래까지 치며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하더군요. 나 진짜 아니야. 난 엄마한테 비밀번호 같은 거 안 알려줬어. 내가 미쳤다고 그런 걸 당신이랑 상의도 없이 알려줬을까봐. 남편은 절대 아니라며 손사래를 계속해서 치고 있었고 그럼에도 제가 남편을 계속 보고 있으니 시모가 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괜히 우리 아들 잡을 필요 없다. 우리 아들 말처럼 나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 거 아니다. 저번에 왔을 때 보니까 마스터키가 수납장 안에 있길래 내가 미리 챙겨놨어. 오늘도 그걸로 열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 아들 좀 그만 쳐다보려무나. 그러다 귀한 우리 아들 얼굴 뚫리겠어. 시모는 자신이 어떤 짓을 한지도 모르는 채 당당한 태도였고 전 점점 화가 치솟고 있었어요. 제 표정은 점점 굳어져만 갔고 표정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느라 바쁘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화가 난다는 듯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애먼 저를 잡아대기 시작하더군요. 넌 도대체 평소에 우리 아들을 얼마나 쥐잡듯이 잡아댔으면 저렇게 네 눈치를 보는 거야? 너 혹시
내 아들 숨도 못 쉬게 잔소리 퍼부으면서 사는 거니? 그런 거야? 시모는 저에게 득달같이 따져묻기 시작했고, 전 그런 시모의 모습에 인내심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어머님, 이 상황엔 평소 제가 잔소리를 하든 말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제 눈치를 살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없는 집에 그것도 시어머니가 허락도 없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집 꼴을 이렇게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지 제가 남편 눈치를 살펴야 할까요? 허락? 내가 지금 허락도 없이 너희 집에 들어와서 기분이 나쁘다. 이거니 지금? 네,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신 마스터키 당장 주시고 다신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 오시려거든 연락하고 오라고요. 저는 시모가 허락도 없이 가지고 간 마스터키를 돌려달라고 했고 시모는 절대 싫다고 하며 들고 있던 마스터키를 가방에 쑥 넣어버리더군요. 내가 왜? 난 절대 못 준다. 여긴 우리 아들 집이야. 우리 아들 집에 내가 오겠다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나를 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시모의 입에서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마련한 집에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시모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개념 집 나간 시모를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정말 황당함 그 자체였어요. 지금 저한테 권리를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 집, 저랑 남편이랑 정확히 반반 내고 마련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면 어머님보다 제가 더 있지 않겠어요? 전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허락도 없이 들락날락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 키 당장 주세요. 싫다고 분명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말대로 절반은 네 집, 절반은 내 아들 집이니 앞으로는 들어와서 절반만 사용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됐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집이 무슨 사과도 아니고 반쪽 딱 가른다고 그게 딱 갈라지나요? 우길 걸 우기세요, 제발. 아무리 어머님이라고 해도 아무도 없는 집에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 너무 무례한 행동이라고요. 무례? 너 가족끼리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남편 엄마야 내가. 그런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마음대로 못 오면 어딜 마음대로 가라는 말이야? 어딜 마음대로 가기는요. 어머님 집 있잖아요. 거기나 마음대로 다니시고 저희 집엔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오지 마세요. 감정이 격해진 시모와 저는 언성까지 높이며 싸우게 되었고 점점 더 심각해지자 남편이 시모를 끌고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가고 난 후 전 곧바로 사람을 불러 도어락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 씩씩거리고 있는데 시모를 시댁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남편이 바뀐 도어락을 보며 쭈뼛쭈뼛 입을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데. 전 기가 막혀 콧방귀를 끼며 하나도 치우지 않아 여전히 엉망인 집을 가리키며 쏘아붙여 주었죠. 과한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어머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집 키를 허락도 없이 가지고 가서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거리면 당신 같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은데? 이래도 내가 과한 처사라고 생각해? 남편은 깊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건 싫었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더 단호하게 한마디 해주었어요. 어머님 말리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런 말도 하지 마. 나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화났으니까. 전 다른 건 몰라도 아무도 없는 집에 시모처럼 당연하다는 듯 오가는 행동은 이해할 수도 이해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제 예상과 같이 시모는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고 그날은 제가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밖이 어수선하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벨도 누르지 않고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고 한참을 문과 실랑이 하던 시모는 그제야 도어락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는지 큰 소리의 욕설과 함께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여기요. 문 좀 열려고 하는데 언제쯤 올 수 있어요? 오면 바로 열 수는 있나요? 문을 뜯어내든 부수든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빨리 와서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시모는 열쇠집에 전화를 해 문을 뜯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기가 막혔던 전 바로 현관문을 열어버렸어요. 저와 시모는 눈이 마주쳤고 시모는 전화를 그냥 끊더니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가 안 열어줄 것 같아서 아예 문을 뜯어내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왜 열었니? 문 뜯길 때까지 기다리지. 하여튼 요즘 것들 버릇없다고 하더니 시험이 못 오게 도어락을 바꿔? 어디서 배운 건방진 짓거리야? 내가 말했지. 내 아들 집에 내가 마음대로 오는 건 당연한 거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이 집엔 어머님이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그 어떠한 권리도 없다니까요. 이 집의 주인은 남편과 저예요. 아무리 어머님이 제 남편의 친엄마라고 한들 저희의 보금자리까지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다고요. 내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 너는 그저 입 다물고 내 뜻에 따르면 되는 거야. 어디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눈 똑바로 뜨고 큰 소리야? 하여튼 도어락 원래대로 해놓지 않으면 다음번에 이 문짝을 다 뜯어내버릴 테니 그런 줄이나 알아. 시모는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고 전 그런 시모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문 닫고 들어갈 테니 어디 뜯으려면 뜯어보세요. 단 우리 집 문에 손이라도 대는 소리가 들렸다간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겁니다. 보이시죠? 저 농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며 휴대전화에 눌린 112 화면을 보여주었고 시모는 씩씩거리며 온갖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니? 제가 후회를 왜 해요? 이때껏 어머님이 하는 대로 그냥 두고 본 게 후회가 된다면 될지언정 오늘 이런 행동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는걸요? 그래?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내 아들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그때 가서도 네가 이렇게 당당한지 두고 보자고. 시모는 끝까지 무섭지도 않은 으름장을 놓으며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반응이 제 생각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여보, 오늘 어머님 또 오셨었는데 어떻게 하신 줄 알아? 글쎄 열쇠집에 전화해서 문을 뜯어달라고 하시더라니까. 이러다 진짜 문 뜯고 들어오실 기세야. 그러게. 내가 도어락까지 바꾸는 건 너무 과하다고 했잖아. 엄마도 잘한 거 없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경찰까지 들먹이면서 쫓아냈어야 했어.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어머님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했겠냐고. 문을 뜯으려고 했다니까. 우리 엄마도 많이 섭섭했나 보지. 그 순간에 화가 나기도 했을 테고. 이번엔 당신이 잘못했어. 화 좀 가라앉고 나면 엄마한테 사과해. 평소에 남편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시모에게 모질게 한 섭섭함 내비치긴 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었을 텐데 이날은 오로지 시모의 편을 들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사과까지 요구했고요. 사과까지 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애초에 어제 그렇게까지 싫다고 했는데 또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마음대로 문을 열려고 한 사람은 어머님이야. 거기에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까지 불러서 문까지 뜯어내려고 했고. 여기서 내가 잘못한 게 뭔데? 112 좀 누른 거? 그렇게 안 했으면 어머님이 고분고분하게 집에 갔을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당신
이럴 때 보면 많이 매정한 거 알아? 엄마도 당신이랑 그렇게 다투고 나서 좋은 마음으로 화해하려고 찾아온 거일 수도 있잖아. 사과하러 온 사람이 돌려달라는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해?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앞뒤가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냐고. 그저 어머님은 어제 내가 그렇게 했으니 오늘 나한테 복수하려고 찾아오신 거야. 당신은 당신 엄마를 그렇게 몰라? 설사 엄마가 그런 목적으로 왔다고 한들 당신이 좀 져줬어도 되잖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지 직성이 풀려. 어쨌든 이번엔 나도 당신이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실망이야. 남편은 더는 제 말을 들어보려는 의지조차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멀어지는 남편을 보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의 갑자기 변해버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도 없는 아들 집에 마음대로 문 따고 오가려고 하는 시모가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남편의 일방적으로 치우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남편과 결혼 이후 처음으로 크게 싸운 것이 되었고 전 남편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넘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 시모가 잠잠한 것도 이상했죠. 시모의 성격상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들 저희 집으로 찾아와도 몇 번을 찾아와 난리를 부렸어야 하는 사람인데 찾아오기는커녕 연락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핑계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고 남편을 오래 봐왔던 시간만큼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알던 저는 우리 관계를 위해서도 뒷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이상한 건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였죠. 여보,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야근을 강요하는 회사도 아닌데 이렇게 늦게까지 뭐 하다 오는 거야? 알아서 뭐하게? 어? 나는 걱정되어서 그렇지. 요즘 우리 사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늦게 들어오나 싶어서. 잘 알고 있으면서 묻기는 왜 물어? 당신 말대로 당신이랑 나랑 요즘 사이도 안 좋은데 집에 일찍 들어와봤자 기분밖에 더 상해? 그래서 밖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만날 사람 없으면 혼자 걷다가 오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지 말고 우리 화해하자. 우리 문제로 싸운 것도 아니고 어머님 문제로 일어난 싸움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가봤자 우리한테 남는 게 뭐야? 당신도 편한 집 두고 밖으로 나돌게 되고 나는 집에서 그런 당신 걱정하게 되고 서로한테 이로울 게 없잖아. 당신한텐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할지 몰라도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당신한테 정다 떨어졌어. 한동안은 당신이랑 멀리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나한테 신경 쓰지 마. 이렇듯 남편은 저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 전혀 의지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결국 전 흥신소의 남편을 의뢰하게 되었고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애가 다 타도록 연락을 기다리는 와중 평소 가까이 지내던 부장님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복직을 슬슬 하면 어떻겠냐고요. 부장님과 대화를 나누어 본 저는 복직을 결정하게 되었고 복직을 준비하는 와중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이게 바깥분께서 외도를 저지르고 있던 게 맞더라고요. 상대는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 여자로 1년 가까이 만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점심시간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 이야기도 나누는 걸 보니 남편분께서 상간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세한 건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회사에 다닌다던 상간녀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제가 회사에 다니던 때 제일 아끼던 후배로 제가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줬던 후배였어요. 1년이라고 하면 시모와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이었는데 그때부터 남편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니 정말 기가 다 막혔어요. 두 사람은 일을 하며 가까워졌는데
남편이 주로 상간녀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제가 휴직을 하고 난 후 회사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일 처리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했다고 하더군요. 참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그건 역시 남편이 저에게 도움을 구하면 제가 조언을 하며 도움을 줬고 제 조언대로 남편은 처리했을 뿐인 상황이었어요. 정리하자면 남편은 저에게 도움을 얻고 상간녀는 남편에게 도움을 얻으며 회사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죠. 제 뒷바라지를 받으며 제 덕에 취업을 한 남편놈이 이젠 내 덕에 외도까지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두 연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복수를 계획하며 이혼을 준비하는 사이 복직 날짜가 다가왔고 전 서류들을 준비해 남편도 모르게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하니 회의실에서 남편이 발표를 하고 있더군요. 1년을 이끌어갈 신규 사업 기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는데 전 그 회의실로 지체하지 않고 들어가 그 회의를 멈춰버렸죠. 잠시 멈추시죠?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 남편은 크게 당황한 눈치였고 상간녀 역시 저와 남편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쁘더군요. 전 오래전부터 준비한 자료들을 직원들에게 보여주며 준비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아이디어인데 왜 차대리가 발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차대리,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부장님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 복직을 권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이것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저도 모르게 제 노트북에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기획 중이던 아이디어를 마치 본인의 아이디어인 양 회사에 제출했고 제가 이 아이템을 구상하던 당시 함께 머리를 모았던 부장님이 저에게 연락을 줬던 것이었죠. 자료를 보니 상간녀도 팀원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던 것으로 보아하니 상간녀 역시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리며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당황한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딱 잡아떼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획한 제 아이디어라고요. 혹시 제 노트북 보셨나요? 제 노트북에도 이런 자료를 저장한 것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뽑아와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차들이야말로 제 노트북에서 이 기획을 훔쳐간 거겠죠. 양심도 없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그랬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내가 이 기획안을 훔쳤다는 증거라도 있냐고요. 뻔뻔하기 그지없는 남편은 끝까지 발뺌을 하며 증거 타령을 하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콧방귀를 끼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증거는 없고 증인은 있는데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필 차대리가 이 발표를 하는 날 하필 제가 이렇게 복직을 해서 회사에 나왔는데 그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증인이라니 설마... 네, 맞아요. 부장님께 연락받았어요. 저하고 부장님이 함께 기획하던 아이디어인데 차대리가 떡하니 차대리 이름 붙여서 기획서 올렸다고요. 그러니 내가 편안히 쉴 수가 있었겠어요? 그게 부장님이랑 짜고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 워낙 친하니까 나 물먹이려고 거짓말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다들 믿지 마세요. 이건 전부 거짓말이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있었고 그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함께하려 했었던 직원들이 나서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증인이에요. 저도 그 프로젝트 시작하게 되면 참여할 수도 있다고 기획안이랑 다 살펴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차 대리님이 이 기획서로 발표하실 때 이상하다 하긴 했어요. 저도요. 저 역시 기획안 본 적 있어요. 여러 사람이 제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고 남편은 더는 우길 수가 없다 싶었는지 붉어진 얼굴을 하고선 저를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와버리더군요. 당신,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나 꼴보기 싫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잖아. 당신이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내가 앞으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당신 노트북에서 묵혀 없어질 바엔 나라도 이렇게 꺼내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참 뻔뻔하게도 내뱉더군요. 그리고 이 일이 잘 됐으면 내 진급은 따놓은 당상일 텐데 그렇게 됐으면 나만 좋아? 당신도 좋았을 거 아니야.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내가 좋아지면 당신도 당연히 좋아질 텐데 당신 때문에 다 망쳤잖아. 그나마 남아있던 미운 정마저 다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다 들더라고요. 야, 너 지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본데 그게 네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고 내가 몇 달을 고심해서 구상해낸 내 아이디어야. 그런 걸 훔쳐가서 네 거인 거 마냥 발표까지 하다 들킨 주제 뭐? 나 때문에 다 망쳐? 정신 좀 차려. 아무리 부부 사이더라도 남의 아이디어 훔쳐가는 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넌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니? 이런 건 초등학생 때 다 배우지 않아? 뭐야? 너 말 다 했어? 넌 그게 남편한테 할 말이야? 남편은 개뿔? 잘 들어. 내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한들 그건 네 말처럼 네가 내 남편이고 우리가 부부 사이일 때나 이해 가능한 거야. 우리는 앞으로 부부 사이가 아닐 테니까 난 절대 이 일 그냥 넘기지 않을 테고 말이야. 뭐? 지금 나랑 이런 일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혼이 그렇게 마음처럼 쉬운 줄 알아? 그리고 나야 남자니까 이혼해도 상관없다고 쳐도 당신이 이혼녀 딱지 괜찮겠어? 앞으로 잘 살아나갈 자신 있냐고. 남편은 주제에 저를 깔보며 이깟일로 무슨 이혼까지 하냐며 콧방귀를 뀌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을 향해 가방 속에 넣어뒀던 외도 증거들을 뿌려주었어요. 바닥엔 남편과 상간녀의 다정한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 나뒹굴기 시작했고 그 순간 타이밍도 좋게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외도 증거 사진들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놀람의 탄성을 자아내기 시작했고 상간녀는 자신의 얼굴이 찍힌 사진들을 급하게 주우며 고함을 질러대더군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고요. 선배, 이게 뭐예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뿌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 건 아니? 불륜이나 저지른 주제에 부끄러운 건 아냐고. 저 역시 상간녀를 향해 고함을 질러버렸고 상간녀는 사진을 줍다 말고 자리에 주저앉아 더 큰 소리로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더라고요. 우리 사이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꼭 이렇게까지 끝장을 봐야 했냐고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사이? 그래, 우리 사이 좋았지. 나도 널 아꼈고 너도 날 잘 따랐고. 그런데 그런 우리 사이를 끝장낸 건 내가 아니라 너랑 내 남편이지 않니? 우리가 부부 사이라는 걸 회사 내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몰랐을 리도 없을 거고 몰랐다고 한들 유부남이랑 놀아난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큰 소리야? 양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그 얼굴 철판이 두꺼운 거야?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일은 할 수 있게 해줘야죠.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다 밝혀버리면 앞으로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딴 소리나 하는 거 보니 양심도 없고 얼굴도 두꺼운데 멍청하기까지 한가 보네. 딱 보면 모르겠어. 난 죽었으면 죽었지. 너 같은 인간 말종이랑 한 회사에 다닐 생각 없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쫓겨날 회사 얼른 가서 짐이나 싸고 짐 싸서 가는 김에 네가 사랑하는 내 남편도 잘 챙겨서 가. 앞으로는 당당하게 같이 살아. 내가 당장 이혼해 줄 테니 더럽게 뒤로 그딴 짓이나 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머저리 같은 남자 잘 데리고 살아보라고. 상간녀는 제 말에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남편 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렇게 한심한 놈이랑 이때껏 살았다는 생각에 저 자신이 참 한심스럽게 느껴지더군요. 한참을 눈치를 살피던 남편은
저에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것인지 제 손을 잡으려고 했고, 전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어딜 잡으려고 그래? 네 짐도 다 싸서 네가 사랑하는 저 여자 집으로 보냈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으니까 오늘부터 집에 오지 마. 소장 보낼 테니 법원이나 시간 맞춰 잘 나오고. 할 말을 다한 저는 그대로 자리를 벗어났고, 그날 오후 회사에선 두 사람에게 바로 권고사직 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처분이 나오자마자 남편과 상간녀는 이딴 회사에 본인들 역시 미련이 없다는 막말을 하며 짐을 싸들고 나가버리더군요. 이딴 회사, 나도 미련 없다 이거야. 자기야, 가자. 당장 우리 집으로 가서 맛있는 밥이나 차려 먹자고. 그래 자기야.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이 지긋지긋한 이혼도 하게 되고 아주 일석이조네. 이딴 회사 그만두면 내가 큰일이라도 날까봐. 이거 왜 이래? 다른 곳에 이력서만 넣으면 너도 나도 오라고 난리라고. 두 사람은 저에게 들으라는 듯이 자기라고 서로를 칭하며 나가버렸고, 전 그저 시간이 빨리 가 이혼만 끝나길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좀 더 쾌적한 회사 생활을 하며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부터 해서 두 사람에게 위자료까지 받고 성공적으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바로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행복도 오래 가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재혼 소식을 들은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뻔뻔하게 상간녀에게 연락이 왔으니까요. 무슨 일이야? 나한테 더 남은 할 말이 없는 걸로 아는데. 선배, 나 미칠 것 같아요. 선배 때도 그랬어요? 글쎄 어머님이 계속 우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온다고요.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는 거 안 알려줬더니 마스터키를 찾아내서 문을 막 열고 들어오는데 미칠 것 같다고요. 전 시모의 한결같은 그 개념 없는 행동이 그 순간엔 고맙기까지 하더군요. 상간녀의 말을 들어보니 전 시모는 여전히 아들 집을 제 집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엔 먼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이 거부당하자 저에게 했듯이 마스터키를 찾아내서 아들 집을 제 집처럼 오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상간녀 역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말 하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아니요. 선배 때는 어땠나 해서요. 어찌되었든 전 당장 어머님이랑 인연 끊고 살자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어머님이랑 왕래하면서 살겠어요? 내 아들 집이니 내 마음대로 오가겠다는 말이 요즘 세상에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요. 제가 당장 영 끊지 않으면 이혼이라고 하니까 2번 이혼은 싫은지 인연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2번의 이혼은 싫었는지 그렇게나 죽고 못 살던 전 시모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했고, 상간녀는 자랑과 하소연을 오가며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다 풀어놓을 기세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 말이 뭔데? 왜 전화까지 해서 묻지도 않은 네 사생활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야? 그게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요. 생각나는 사람은 선배밖에 없고, 회사에서도 선배였지만 이 집안 생활에서도 선배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저 인간 저희 다니던 회사의 취업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직까지 취업도 못하고 집구석에서 놀고 있어요. 저는 임신까지 덜컥 해버려서 취업도 안 되고요. 정말 이러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무슨 남자가 능력이 없어도 저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는지. 요즘 새삼 저딴 놈 데리고 산 선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 든다니까요. 상간녀는 여전히 제가 본인을 아끼는 선배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소연을 하고 있더군요. 야, 내가 가만히 들어주니까 계속해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적당히 좀 해. 나 네가 데리고 사는 남자 전부인이야. 네 인생 네가 꼬아놓고선 누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질이야?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도록 하고 다신 이딴 전화도 하지 마. 알겠어?
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한동안은 그 인간들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소식의 피날레를 장식해줄 연락이 전 남편에게서 오더라고요. 저기, 잘 지냈어? 혹시 내 와이프한테 최근에 연락 온 적 있었어? 전 남편은 망설이는가 싶더니 본론을 꺼냈고 전 그런 전 남편에게 비웃음을 지어주며 대답해줬어요. 네 부인을 왜 나한테 찾아? 설마 홀몸도 아닌데 집이라도 나간 거야? 그게, 어, 집사람 유산했어. 대강 아는 것 같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할게. 나 집사람 때문에 엄마랑 인연까지 끊었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화가 많이 났었나 봐.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나에 대한 사랑이 유별난 거. 그런데 그런 아들이랑 며느리 때문에 영까지 끊게 생겼으니 화가 나지 않았겠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우리가 전화 길게 할 사이는 아니잖아. 그게, 그래서 우리 엄마가 화가 많이 났는지 우리 집에는 못 들어오니까 우리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사람을 좀 괴롭힌 모양이야. 처음엔 말로 하다가 점점 감정이 과격해지면서 손까지 올린 모양이더라고. 그것 때문에 임신 초기였던 집사람은 유산까지 해버렸고 말이야. 그래서 태어나는 날 데리러 갔더니 도망을 쳐버렸는지 어디에도 없고 연락도 안 돼. 알만한 상황이었어요. 전 시모의 성격에 연을 끊게 만든 상간녀를 가만둘 리 없었고 그렇지 않아도 아끼고 아끼던 아들이 재혼남이 된 것도 모자라 백수까지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터겠죠. 이런저런 감정이 다 섞인 전 시모는 상간녀를 호되게 몰아붙였고 그렇게 유산까지 하게 된 상간녀는 그대로 살고자 도망을 쳐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한 거야? 혹시나 네 부인이 나한테 찾아라도 왔을까봐? 다 연락해봤는데 다들 모른다고 하길래. 달린 머리로 생각이란 걸 좀 해. 장식용으로 그저 달고만 다니기엔 너무 무겁지 않아? 생각을 해서 활용을 좀 하라고. 너 같으면 네 엄마랑 너 피해서 도망가는데 전 부인한테 연락을 했겠어? 내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아니, 난 혹시나 해서 연락해 본 거야. 당신 잘 지내나 싶기도 하고 겸사겸사 안부나 물을 겸해서 말이야. 내 안부 물을 시간에 너나 똑바로 살아. 그 난리를 피우고 재혼까지 해놓고 아직도 그러고 살아? 네가 마누라를 지킬 수나 있니? 네 애를 지킬 수나 있니?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하냐? 나라고 뭐 속이 편한 줄 알아?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집사람이 그렇게 쉽게 유산될 줄 남들 알았겠어? 다 됐고. 네 가족은 네가 알아서 찾고 나한테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 이렇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시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잠깐만. 여보세요. 끊었니? 여보세요. 말하세요. 아직 안 끊었네. 대답을 좀 빨리 하면 얼마나 좋니? 난 또 끊은 줄 알았지 않니? 할 말 있으면 빨리 하라고요. 성질 급하기는. 너도 이야기 다 들었다시피 우리 아들이 다시 혼자가 되게 생겼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니? 네?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재결합이라도 하란 말인가요? 그래. 지금 집 나간 물건은 몸도 너무 약하고 무엇보다 되바라져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안 받아줄 예정이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아들한텐 네가 딱 맞아. 네가 취업 못하는 우리 아들 2년 만에 취업도 시키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면서 다시 한번 사람 구실하고 살게 만들면 되지 않겠니? 정말 감탄이 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뻔뻔해도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는지 놀랍기까지 했으니까요. 하긴 조강지처였던 저는 3년 만에 그리고 재혼한 상간녀는 3개월 만에 내쫓았는데 이 정도 뻔뻔해야 가능한 일이었지 않나 싶기도 하더군요.
대답을 목이 빠지라 기다리는 듯 했고, 전 그런 전시모에게 크게 한 방 먹여주기로 했어요. 아줌마, 잘 들으세요? 아줌마 같은 인간이랑 가족으로 다시 엮일 바엔 평생 혼자 살 거네요. 뻑하면 아들 집이 내 집이다 하고 찾아오질 않나. 못 들어오게 하면 문을 뜯어낼 거라고 하질 않나. 그것뿐이에요.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의 이간질은 물론이고 이번엔 뱃속의 손주까지 그 손으로 잃게 했다면서요. 그런 아줌마 며느리를 다시 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혼했는데 그 짓을 다시 하러 제 발로 가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는 김에 아들 재혼도 못하게 하고요. 또 누구 인생 망치려고 아들 재혼을 시켜요? 그냥 그 능력도 없는 놈 끼고 평생 사세요. 시모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으름장을 놓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줌마나 아줌마 아들이나 다신 나한테 전화하면 이번에야말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알고 끊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후 저는 바로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제가 알기론 퇴직금도 저에게 위자료로 주고 신혼집도 빚을 내서 마련한 집일 텐데 빚쟁이가 된 아들을 꼼짝없이 안고 살게 된 전시모나 빚쟁이 백수가 되어버린 전남편이나 인생이 제대로 꼬여버린 상간녀까지 그 앞날이 참 시궁창이었겠다 싶었네요. 그 후 전 회사에 다니며 잘 지내고 있어요. 한동안은 저의 이혼 스토리 때문에 떠들썩하긴 했지만 이젠 시간이 꽤 흘러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없네요. 전 올해 진급을 했고 여전히 혼자인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인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주말엔 집에서 온종일 잠을 자며 충전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혼자 영화를 보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며 아주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외로워질 때도 있지만 가끔 느껴지는 그 외로움마저 행복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이혼 참 잘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앞으로도 전 저만의 인생을 위해 살아갈 예정이에요. 더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닌 제 행복, 제 안위만을 위해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 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은 끝이 났네요. 긴 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